장길수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고려해 봤을 때 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 만약에 여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아마 몸으로 좀 많이 지금 벌써 익히 경험을 하고 계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몇 가지 좀 사실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할 때는 에너지하고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그 두 가지 화두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고려한 에너지의 이제 공급 방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어떻게 따져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림인데 이제 따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폭풍우라고 얘기하는 스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강해집니다. 빈번 횟수도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횟수보다도 어떤 경우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좀 그 강도가 많이 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점점 돼간다고 그러는데요. 그와 관련된 그 부분은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신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전의 지형하고 많이 바뀐 부분, 조금 이따 그림에서도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극의 빙하 크기가 감소하고 있고, 또 남극의 빙하 크기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우리가 꼭 기후변화라고 해가지고 꼭 온난화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고온이나 저온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연재해들을 보게 되면 토네이도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세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는 홍수나 많은 폭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또 가뭄이 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전축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상에 놓인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의견인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산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엇으로 대표가 되냐면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지만, 일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평균 온도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연관관계가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가 우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후자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 증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되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대기층에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왔던 태양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반사가 돼서 다시 대기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입자에 그 반사가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가 결국 이제 지구를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 온도하고 뭐 우리나라의 또 연간 기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포함한 지구 전체의 다른 국가들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빙하가 덮고 있던 그러한 부분들의 면적이 크게 줄고 있음을 이제 그림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사람들이 많은 아까 이제 생산 활동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우선은 산림을 뭐 나무를 많이 벌채하거나 그다음 화석 연료를 많이 소비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호주의 많은 소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소들이 먹어치우는 이 녹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뭐 소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의 증가 부분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질소가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사용이 중지됐지만 뭐 프레온가스 같은 것들 사용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제 인식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후 변화 협약을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 원칙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책임을 지우되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우되 차별화된 책임을 지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좀 경감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조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동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일단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그리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같이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각 국가 여기 의무 사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한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은 배려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협약상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 준수를 조금은 유예받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가 만약 지우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온실가스는 그럼 누가 지금까지 많이 배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치면 예전에 많이 배출했던 나라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주는 셈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살려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특히 중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좀 그 산업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많은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 그런 단계인데, 그 예전에부터 많이 배출했던 나라하고 똑같은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불공평하다. 누적된 양으로 따져보자. 이제 뭐 이런 일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그 개발도상국은 우선은 특수사정을 좀 배려를 받아서 그 의무 감축은 조금은 유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행정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EU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에서 80%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2050년까지 80%를 감축을 하는데 여기에 207조 원을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미국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60에서 80%, 그 다음에 캐나다, 뭐 호주,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20년 그 저희가 전망치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전망치 기준으로 3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러한 식의 감축을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요 내용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국은 화석 연료를 가지고 하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다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뭐 열 에너지를 만들든지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예전하고 달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비중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석유나 뭐 석탄과 같은 그런 화석 연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그 부분을 다른 형태,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신재생 에너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다른 연료들을 대체를 하니까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이 줄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 다시 자기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형태의 대부분이 에너지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자료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 지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자연계 캠퍼스에 가면은 저희 그 제2공학관이 있는데요. 그 옥상에 설치한 3kW짜리 태양광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보는데 이걸 저희가 설치한 이유는 여기 지금 태양광의 일종의 발전 패턴을 여기 지금 이 건물 가게 밑에 가면은 저희가 시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계속 이 태양광 발전하는 양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원은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뭐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그 청사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 그 효율 개선과 함께 가장 가장 효과적인 그 저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드 유저의 퓨얼 개선이라는 거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연료 중에 뭐 석유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의 이제 연료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리고 전기의 효율을 개선함으로 해서 한 30%,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해서 한 30%, 그 다음에 CCS라고 된 부분은 카본 캡처라 그래가지고 그 이산탄소를 발생을 시키니까 이산탄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CO2니까 C 부분만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O2가 되지 않습니까? 산소가 돼버리니까 그 C만을 발생할 때 그 가스로부터 C만을 캡처를 해내는 겁니다. 추출을 해내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저장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도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료로부터 그 핵분열 현상을 일으켜서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분류 안에 원자력을 넣어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원자력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그러한 식의 발전원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 원자력도 이제 그에 따른 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존의 발전원들을 뭐 다른 형태의 연료로 전환을 하든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오히려 강수량은 한 10% 정도 증가를 하고 온도는 0.6도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뭐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다라고 뭐 얘기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을 보시면 아주 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그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도 뭐 뒤에 있는데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그 급격한 전기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력을 전공하신 많은 분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가 다른 것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시골에 가시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실 텐데 비닐하우스의 난방을 뭘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시면 전기난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거기에 그 등유 같은 거를 사와가지고 거기서 그 일종의 예전 뭐 우리가 보통 석유 난로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피워서 그 난방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전기 난로를 가지고 다 난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골에서 시골은 또 전기 요금이 좀 싸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 집에서의 난방도 보면은 오히려 전기장판처럼 아예 그냥 전기로 그 구들장 밑에 해가지고 뭐 난방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전기 요금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면서도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사용하는 양이 이제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했던 일들을 전기가 그 부분은 대부분 대체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력 사용량을 이제 크게 늘리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기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전기는 저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 장치의 그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장을 해서 쓰기에는 너무나 고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는 저장해서 쓰기에는 좀 힘든 그런 에너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언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지 그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양보다 예비적인 좀 마진을 더해서 그만큼의 설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1시간을 100을 쓰는데 나머지 90,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60을 쓴다고 해도 설비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100 더하기 마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다른 때는 설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을 때 기준으로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설비가 많을 때 기준으로 또 송전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 양이 증가하는 것만큼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송전선로를 더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변에 철탑이 들어오거나 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래도 싫으니까 반대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 우리나라가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감해가지고
크게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발전 설비의 입지나 송전 설비의 입지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변전소 하나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철탑이 뭐 몇십 메타 인근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제 철탑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까지도 아마 지금 계속 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밀양 지역의 그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집 바로 주변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이제 뭐 크기도 뭐 똑같이 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송전선로를 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송전선로를 짓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는 피해 부분을 그 송전선로나 발전 설비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그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그 설비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한전은 이제 공기업이라는 체제도 있지만 이미 많은 송전선로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양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100원 줬는데 밀양만 뭐 500원이나 1000원을 주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다 전체를 보상을 해줘 버리게 되면 지금 전기요금 자체를 이제 훨씬 또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전기요금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그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한 요금을 더 올려야 되는 뭐 정도의 원가 상승 부담이 있게 되면은 이제 훨씬 그 전력 산업을 이제 그 한전이 하기에는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 2년마다 그 10년이나 이 주기를 봐가지고 전기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발전소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송전선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수급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6차 수급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지금 올해 7차 수급 계획을 이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 계획상에는 그때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이제 발전 설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회사가 건설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발전소는 옛날 입지를 잡아놓은 데다가 발전기를 몇 개 더 짓는다고 하면 되는데 과연 추가적인 송전선을 더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못 지으면 발전소를 지어봐야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밀양 그 송전선 765kV 송전선이 건설이 되지 않으면 지금 신고리에서 나오는 신고리 원전에 나오는 전력을 수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신고리 원전을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위주로 이제 그 발전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이 비중이 예전에는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화력 중에서도 이제 LNG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은 설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발전 설비하고는 달리 원자력은 자기가 그 유지 보수를 하는 시간만 빼고 365일 그 최대 출력으로 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설비 용량은 작지만 전체 생산되는 전기 안에서의 원자력 비중은 이제 30%를 넘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는 뭐 원자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뭐 그 핵연료나 그 다음에 이제 핵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그 전기를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원자력에 의해서 이제 발전 단가가 그 발전되는 전기의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 화력은 석탄, 석유, LNG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석유 발전은 거의 없고 아주 작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석탄 발전이 좀 기저 발전의 역할을 합니다. 기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발전하는 아까 원자력처럼 항상 발전하는 발전기 중에
발전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과 석탄 위주로 우리는 그 발전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LNG는 그 보통 그 복합이라 그래가지고 그 LNG는 발전을 두 번을 합니다. 대부분의 형태가 가스로 발전을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스로 발전한 다음에 발전하다 보면 열이 나오니까 그 열로 다시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증기로 다시 발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LNG는 보통 복합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데, LNG는 다른 발전 설비에 비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거부감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근처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 중에 하나는 발전 단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싼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 그 전기 생산 그 공급만 봤을 때 생산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시면 그 상식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부하가 1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간대별 부하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작다가 출근하는 시간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났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줄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점심시간 후에 다시 증가를 하고 퇴근 후에 좀 줄어들고 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하고 똑같은 양의 공급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이만큼을 차지를 하고, 이게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석탄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NG가 되겠는데, LNG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력, 수력이 나머지 조금 석유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해가지고 요 양을 항상 맞추는 겁니다. 필요한 양을. 자, 그러면 발전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요 시점은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다른 발전기는 다 꺼도 되고 원자력하고 석탄만 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석탄이 발전 단가, 얘가 발전 단가 10원이고 얘가 20원이다. 이렇게 되면 요 시점에는 발전 단가가 20원이 됩니다. 20원이 돼서 얘는 10원짜리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20원짜리 발전한 것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시점이 되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 있는 발전기는 다 넣어야지 지금 요 양을 맞출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럼 제일 비싼 발전기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모든 발전기를 다 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요가 증가를 할 때 그 전기요금을 그 공급 원가를 따져보면 요 시점은 20원이면 되는 건데 이 시점은 100원이 되거나 어떤 경우는 2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공급 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내실 때는 그냥 30일, 그 한 달 기준으로 총 누적 사용량으로 딱 그 에버리지 된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실제 공급 원가하고 여러분이 내시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맞춰야 되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싼 발전기라도 가지고 있다가 얘는 많이 돌지는 않지만 자기가 도는 시점에 돌아가지고 이제 자기만큼 자기의 그 일종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큼으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발전원들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60% 이상인데, 얘들이 다 그 원자력만 빼고는 그 26% 합치면 이제 86%인데요. 그 중에 60%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그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력 소비는 증가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전력 소비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발전기를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발전기 증설을 하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LNG나 뭐 이런 발전기들이 이제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 사용 패턴인데요. 그 전기 그 소비량을 1980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가장 전력 소비 80년대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을 여기 지금 비교한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양의 에너지를 썼었는데 지금 2000년 이후로 보시게 되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에너지를 가장 좀 낭비를 많이 하고 그런 그 효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 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제 계속 1인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썼던 것들을 전기가 편하기 때문에 전기로 많이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철도 지금 지하철이나 KTX나 이런 것들은 다 전기로 지금 구동해서 갑니다. 옛날 다 디젤 엔진 써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전기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전기 자동차도 지금 뭐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기 자동차로 많은 부분이 또 대체가 될 것이고 충전하고 하려면 다 전기에 의해서 공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쓰실 때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난방은 전기로 바뀐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인버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요리하시는 것도 이제 가스레인지 안 쓰시고 그 전기로 해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옛날 같으면 가스에 의해서 공급해서 난방이나 요리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전기로 많이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을 이제 전기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전기를 쓰는데 똑같은 에너지의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을 쓸 때에 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전기의 그 생산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보면은 효율이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다고 해도 뭐 30몇 % 수준입니다. 거기서 한 40% 잡고 그 다음에 송전에서 오는데 손실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도 한 뭐 95% 잡고 그렇게 해서 치면 여러분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질로부터 지금 똑같이 그 전기의 그 에너지로부터 얼마만큼의 그 에너지로 변환된 에너지를 쓰냐면 한 35 정도로 65는 지금 날려버렸고 35 정도의 에너지원을 가진 그걸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난방을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스를 쓰신다. 그러니까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라고 하는 100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쓰게 되면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뭐 손실이 있겠지만 뭐 90몇 %의 효율을 가질 거니까 결국은 거기서 얼마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꼭 그걸 낭비니까 다 전기 쓰지 말고 다른 옛날 원래처럼 그렇게 쓰라. 그러니까 편리함에 의해서 내가 돈을 더 내고 쓰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얼마만큼의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보게 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날려버리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 에너지 대응 정책 관련해서는 뭐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서 한 85%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더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총량을 크게 줄이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등수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도 우리나라는 7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뭐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와 같이 좀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이 있는 나라들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가 그 규모로 보게 되면 일본하고 뭐 비슷한 규모보다 본다면은 거의 뭐 탑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축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뭐 6대 좀 핵심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확대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카본 탄소를 캡처하는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 의존도를 좀 감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파트 2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효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현재 이 공정을 하는데 100이 들었다면 조금은 더 에너지 효율을 뭐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걸 개선해 가지고 80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20%의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공정이나 아니면 뭐 큰 상업용 빌딩이나 이런 데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조명이나 뭐 난방이나 뭐 이런 냉난방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식의 에너지 부분들을 좀 더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소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분야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바로 그 시간에 소비를 하는데 언제 그러면은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은 노후화된 발전기들을 다 돌려야 되는 일종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에 전기를 내가 조금은 더 줄여주면 그 노후화된 발전기가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발전기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도 곧 조만간 실감을 하게 되실 텐데요. 각 가정집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원판이 전기를 사용하시면 원판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돌 때마다 요 계량되는 그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한 달에 사용한 양을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계량기 미터기 자체가 이제 스마트 미터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다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걸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얼마의 단가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전기를 쓰시면 1kWh에 뭐 100원이다. 이 시간에 쓰시면 80원이다. 뭐 이 시간에 쓰면 200원이다. 뭐 이런 식의 거를 15분 단위로 알려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걸 보시고 내가 지금 200원인데 굳이 내가 세탁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럼 세탁기를 안 돌리시면 되는 거고 80원이다. 그러면은 다른 때 비해서 싸니까 내가 이때는 뭐 세탁기를 돌리시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뭐 TV를 보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전기의 그 단가를 알려주고 여러분은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액션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단위로 그 전기 요금을 이제 알려주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응동을 하는데 그 나중에 뭐 또 나온 얘기겠지만 응동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그거를 일일이 그러면은 15분 단위로 있는 거를 계속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때마다 뭐 무슨 TV를 꺼야겠다, 뭐 무슨 난방기를 꺼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는 너무 힘드니까 요즘 이제 그 가전 자체가 스마트 가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 미터가 보급되는 이제 그 상황 하에서 전기요금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세탁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온을 시켜놓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전기요금이 비싸면 얘가 가동을 하지 않고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전기요금이 쌌을 때 자기가 가동하도록 하고 냉장고는 24시간 운전이 되는 게 맞지만 냉장고도 지금 언제 전기를 많이 쓰냐면 온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압축기를 돌려서 다시 냉방을 더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전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좀 비싸면 그 시기를 좀 딜레이 시키든지 뭐 이런 식의 가전 자체에서 자기가 그 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효율을 많이 개선하고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여기입니다. 그 AMI라고 하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 집에 공급되는 미터의 모양이 이제 이런 미터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전 자체가 각각 그런 식의 기능을 가져가지고 응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아니면 그 어떤 뭐 텔레비전이나 여기에 이런 식의 그 포탈 정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달간 썼던 전기 사용 패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어느 시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썼고, 뭐, 그 다음에 단가별로 봤을 때 얼마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여기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파트 2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성능도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좀 많이 더 효율적으로 전력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가 다 이제 좀 비싼 발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력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기존 발전원하고 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단가가 됐지만 태양광은 여전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많이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전기의 거의 반 이상을 석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주 노후화된 석탄 발전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그런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연구를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 향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가지고 소비 효율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효율 설비를 많이 쓰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 기자재에 대해서도 고효율일 경우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꼽기만 해도 나가는 대기 전력 부분을 저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가 얼마인지 가격을 알려주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그거 정보를 가지고 응동을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최종 사용자의 결정에 의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스마트 시스템 자체가 그에 따라서 응동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요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냉난방을 미국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가스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냉난방 할 때 그 온도 설정을 여기에 응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싸면 온도 설정 버튼이 좀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고 치면은 좀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좀 더 난방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이 스마트 시스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주요국의 신재생 정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다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좀 이따 이제 중국이 거의 추월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이 한 20%, 석유가 한 35%, 1차 에너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10%가 이제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력이 가장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본 그 퍼센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의 비율을 10.8%로 현재 7% 수준에서 이제 크게 좀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은 클린 에너지 기준법, 그 다음에 RPS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세액을 공제해주는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 해에 우리나라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력 설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일종의 전기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지금 2000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2009년에 그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 세계 최대의 이제 에너지 소비국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 현황을 보시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단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계획 만들어 가지고 그 이런 식의 발전원들을 이제 많이 증가를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패턴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유사한데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자력이 조금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일본이 지금 원자력기를 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그 일본은 일단은 탈원전 사회를 조속하게 실현하는 뭐 그런 정책을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풍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증가를 이제 많이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12.5%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독일도 원전은 안 하겠다고 이제 뭐 선언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의 소비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영국이 이제 그 천연가스가 높은 이유는 뭐 영국은 뭐 바로 자기 북해에서 그 가스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식의 그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들은 그 탄소 플랜이라고 그래서 이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뭐 방법들이 있고 그 해상 풍력 그리고 해양 에너지를 많이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투자은행 GIB라고 하는 정책을 해서 일종의 그 돈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했다가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FIT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차액 보전 제도인데 요거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뭐 보신 발전원이 예를 들어서 그 기존 발전원이 1kWh에 100원이라 그러면 태양광은 뭐 생산하면은 한 300원, 400원이 나옵니다. 원가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뭐 적자가 나가지고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FIT라 그래서 그 300원이 하고 실제 가격 100원하고 차이 200원을 그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자한테. 그럼 태양광 사업자는 자기가 300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이윤 붙여서 300원에 생산을 해서 100원은 시장에서 받고 200원은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가 20년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이제 이 FIT 제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한때 연말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0년 기준이다. 그러면 2010년 12월까지 준공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FIT 기준으로 얼마를 보조해 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10년이 12월에 준공된 거는 2010년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2011년 1월에 준공된 거는 2011년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FIT 차익 보전이 줄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 전해의 기준에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부분 보시면 12월 준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일단 요 강의를 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의 그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인데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과정이 다시 이렇게 그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나 IGCC, 뭐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은 신에너지라고 불리고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의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이것이 다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태양에너지인데 태양에너지의 장단점인데 장점은 일단 무공해고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는 지역식 편중이 좀 작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양에너지는 그와 반해서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태양빛만 있으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력이나 다른 발전기들은 계속 돌아가는 설비니까 마모나 마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은 그냥 딱 그 정적인 설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은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풍력에 비해서 훨씬 큰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육지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는 조금은 예를 들어서 뭐 경작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저 땅을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다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적정한 그런 발전 방식. 유가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태양광 발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 비싸서. 근데 유가가 막 급속히 오르면 태양광 발전에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변동이 큽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그 태양광 발전에 이제 조금 늦게 참여했는데 거의 조 단위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식의 변동이 좀 큰 그런 사업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사량 조건에 따라서 잘 다른데 또 태양광 발전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구름이 끼면은 또 그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은 갑자기 또 그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뭐 뜨겁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빛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광전 효과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여기 지금 전지셀에 가기만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뭐 오래전부터 써왔던 것이 태양열 발전인데요.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과는 달리 열로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 다른 물을 끓이든지 물을 데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냉매를 데펴가지고 좀 그에 따라서 저장해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태양열 발전입니다. 여기도 이제 솔라 타워 설치해가지고 하는 그 태양열 발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심점으로 온도를 크게 높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 방식이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은 그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공해고 무제한의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보면 사람이 잘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만 하더라도 울릉도에 지금 풍력 발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현포리인가 하는 곳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세게 부는데 그런 지역은 또 사람이 좀 많이 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오히려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국토 이용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 중에 하나는 바람이 불 때만 발전하고 바람이 안 불면 발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기가 필요한데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생긴 그 풍차를 블레이드를 돌려가지고 그 돌리는 것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펠러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그 수평형이라 그러고 이걸 수직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또 방식도 있습니다. 육지에 비해서 해상에서의 바람 자원의 그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상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다음 연료전지는, 여러분, 물을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려면 옛날 그 학생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전기 분해가 돼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때는 물에는 전기를 가해줘야지 수소와 산소가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물을 만드는 과정이 되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만들 때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데 수소와 산소로부터 물을 만들 때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에너지는 그 연료전지 중에 이제 수소를 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요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채나 콩 같은 이런 유지작물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걸 추출해 가지고 보통 그냥 에스테르화를 시키면 바로 바이오 디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미국에서 가서 주유소에 가보시면 바이오 디젤 주유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콩이나 유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이 있는 볼이나 옥수수 같은 것으로는 당화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바이오 알코올이 나오게 됩니다. 에탄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볏짚 같은 것들은 가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얘들은 실제 바로 태워가지고 열이나 전기를 쓰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나 뭐 동물 사체 같은 것들은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GCC라고 하는 발전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석탄을 써서 발전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석탄을 석유처럼 가스로 만듭니다. 일종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스를 만들면 가스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 부분을 빼내 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향이 남해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해 지금 뭐에다가 포스코가 IGCC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IGCC 발전소는 발전 비용은 크게 들지만 옛날 석탄 화력 발전처럼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양 에너지의 종류를 보게 되면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방조제 안쪽, 바깥 바다 쪽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밀물이 될 때하고 썰물이 될 때에 따라서 보면은 방조제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수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으로 수력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파력 발전은 바다 위에다가 어떤 일정한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파도가 치면서 그 장비를에다가 기계적으로 구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하는 발전이 파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 발전은 바다 자체가 표면하고 심해로 가면 갈수록 온도차가 심하게 납니다. 이 온도 차이에 의한 발전 방식이 이제 온도차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조류 발전이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지금 울돌목 이번에 뭐 참사가 발생했던 그 지역이 진도 울돌목에서 울돌목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데요. 그게 지금 조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세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차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수차를 돌리는 그런 발전이 이제 조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폐기물은 이런 식으로 연소를 시켜가지고 바로 발전기를 돌리거나 뭐 난방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을 이렇게 좀 이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좀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열을 쓰는데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뭐 새로 짓는 그 건물들을 보면은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별 구성비인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하고 공급 비중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 2012년 이전에는 FIT라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했습니다.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원가가 얼마고 실제 전력 원가가 얼마니까 그 차이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태양광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의 폐기물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액 지원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RPS라 그래가지고 Renewable Portfolio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석탄이나 원자력을 석탄이나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 그럼 발전회사가 있는데 내가 발전을 100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에 해당되는 퍼센트만큼을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이제 의무 비율이 나오는데 2012년에 2%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가게 되면 1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100짜리 설비를 만들려고 하면은 10짜리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하는 양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비율인데 실제적으로 요 양을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원 자체의 설비 용량 기준이 아니라 생산하는 전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양을 못 맞출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회사가 지금 요거를 못 맞춰가지고 페널티를 내는 이제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정도 의무 공급량을 당연히 맞춰가야지 아까 이제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좀 여러분이 싫어하는 발전원이 있다면 그 발전원을 다른 발전원을 대체를 해 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를 지금 현재는 이 의무 공급량조차도 이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별도로 또 의무량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가 좀 강력히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요. 요 양만큼을 반드시 에너지 기준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 전략에 보면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식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요금이 아주 비쌉니다. 그대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진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기요금 뭐 한 30% 40% 더 비싸지더라도 내가 이제 원자력을 안 쓰고 싶다.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양을 크게 늘리기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보조 방법 중에 하나가 태양광은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너무 많은 그 입지를 소비를 해버리니까 지붕에 설치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업도 또 그렇게 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부분 단독주택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지붕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린홈 100만 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그만큼의 또 일본만큼의 효율적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FIT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RPS 제도로 이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발전 회사가 그 양만큼을 더 해줄 줄 알았는데 페널티를 내고 의무량을 못 채우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그 발전 차익을 지원해 주니까 그 한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은 사실 20년간 보장이 되니까요, 수익이.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발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우리나라는 제주도 위주로 이제 많이 양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보시면 이쪽에 행원하고 하는 이쪽 성산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경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단지들이 풍력 발전단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이제 대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자력 한 2기 반 정도 되는 규모로 여기 그 서남에다가 2.5기가의 풍력 발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2.5기가인데 3단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1단계, 2단계 정부가 같이 사업하면서 1기가 정도 하고 민간만 하는 부분을 1.5기가로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그 비중을 줄여가지고 정부가 같이 하는 비중은 한 4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 2.1기가를 이제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그래서 과연 지금 거의 한 뭐 10조 가까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 민간이 여기에 할 수 있을까? 3단계에. 조금은 이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육지까지 가져오는 송전선을 HVDC라는 다른 설비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또 아주 비용이 크게 됩니다. 예,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뭐 시간이 되면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숨겨둔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대가로 곧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다.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문명의 원천인 에너지가 국가의 패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는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가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는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미래 국가 경쟁력인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에너지인 불과 함께 문명이 시작됩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며 영양 섭취 능력이 향상되었고 놀라울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죠. 석탄과 증기기관은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후 오랜 기간 석탄은 인류의 핵심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동력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넘어 산업의 큰 혁명을 불러옵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초 재료이자 수많은 에너지 원료의 원천인 석유는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에너지, 바로 전기입니다. 1882년 에디슨이 전기를 상용화한 이후 수동기, 라디오, TV, 컴퓨터 등이 발명되며 전기 문명 시대가 활짝 열리죠. 이처럼 에너지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나 일을 하는 능력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에너지.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에너지, 바로 화석 에너지인데요. 화석 에너지란 땅에 파묻힌 동식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온도와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진 연료로 얻어진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이에 해당하죠.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해오며 문명을 발달시킨 화석 에너지는 최근 들어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한정된 내장량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는데 2011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2013년 채택된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최대 4.8도, 해수면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 1.7도씨 이상 더워졌는데 세계 평균이 0.74도씨인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맞물려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에너지가 고갈돼가며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없고 고갈될 걱정이 없는 에너지. 인류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로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도시들과 그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시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의 도시라는 것이다. 아메르스포르트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 역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독일을 넘어 유럽의 환경 수도로 불린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전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P형과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붙인 구조네요. 두 종류의 반도체에 태양광이 닿으면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와 홀이 더욱 늘어나고 N형 안에 있는 전자가 P형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반도체를 회로로 이어주면 전자가 회로를 지나 이동하며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죠.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를 모아 온수나 난방을 하거나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렌즈나 거울로 태양의 에너지를 모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태양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한정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하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보다는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태양전지가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태양전지 그리고 저가 태양전지가 개발된다면 국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도 수십 개의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마을 펠터하임. 총 43개의 터빈을 통해 74.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이곳의 전기요금은 타 지역보다 4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 발전기, 타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날개는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우리는 태풍이나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날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 보유량은 현재 인류가 사용할 만큼 충분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보다 효율이 높은 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이 좀 더 강한 바닷가에서 발전하는 방법, 해상풍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발전된 전력을 육지로 전송합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유리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관령과 제주도, 서남해 일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풍력 발전기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주고 있답니다. 오스트리아 귀식은 1990년대 초부터 화석연료에서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채와 폐식용유, 나무와 가축 분유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이오 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리에 성공한 귀식 모델의 선리를 남기게 됐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이나 나무로부터 전기, 열, 자동차, 연료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품질에 맞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전환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가 되면 이런 바이오 에너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키운 나무를 이용해서 자동차 기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열이나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이 먹어서 이런 친환경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화석 연료를 모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잘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덴버에 가면 수소에너지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소버스와 만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핵심은 수소연료전지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장치가 연료전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에 2013년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해서 유럽 나라들에 수출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와 환경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장치로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며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예, 뭐 뒤에는 이제 원자력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